원장님, 응급환자 들어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급히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 강남에 있는 우리 병원 응급실에는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 다발성 골절과 안면 열상,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환자의 얼굴을 확인했어요. 이마와 뺨이 심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준비. 지금 당장. 성형외과 원장인 저에게 이런 응급수술은 일상이었습니다. 15년간 수천 건의 수술을 집도했고 강남에서 손꼽히는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었죠.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안정을 찾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고생했어요, 모두들. 저는 수술복을 벗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피곤했지만 환자를 살렸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중환자실 회진을 돌았습니다. 어제 수술한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보호자도 도착했고요. 병실 문을 열자 환자 침대 옆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때 묻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가족분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간병인입니다. 여성이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환자분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잠시 나가셨어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환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만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때였습니다. 간병인이 환자의 이불을 정리하다가 소매가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오른쪽 손목이 드러났어요.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목에 있는 화상 흉터. 꽃 모양으로 번진 그 흉터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제 기억 속에 또렷하게 남아있는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트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저는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에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25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난 친엄마. 양부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엄마는 너를 키울 수 없어서 우리에게 입양을 보냈단다.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하지만 어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 엄마가 초라한 간병인의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난 건가요? 1998년 저는 5살이었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는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지혜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항상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하다가 기름에 댄 적이 있었어요. 오른쪽 손목에 뜨거운 기름이 튀었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엄마 아파? 괜찮아, 우리 딸.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웃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엄마는 그냥 참았습니다. 화상 흉터는 꽃 모양으로 남았죠. 그해 봄 엄마가 저를 어딘가에 데려갔습니다. 큰 집이었어요. 정원도 있고 차도 있었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이제 살게 될 거야. 엄마도 같이? 아니. 엄마는 못 있어. 하지만 여기 좋은 아빠, 엄마가 지혜를 키워주실 거야. 싫어. 나 엄마랑 같이 있을 거야. 저는 울며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떼어놓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소리쳤지만 엄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저를 친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자랐고 좋은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하지만 항상 궁금했습니다. 엄마는 왜 저를 버렸을까?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그리고 지금 25년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맞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로 향했어요. 간병인이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역시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불을 정리하고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하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 원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25년의 세월은 사람을 많이 변하게 합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환자분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간병인 명단에 등록을 해야 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정숙입니다. 이정숙. 제 친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56입니다. 딱 맞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27살 때 낳았으니까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확실했습니다. 그녀는 제 친엄마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그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한다는 핑계로요. 하지만 사실은 엄마를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는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밤에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쪽잠만 잤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인 것 같았어요. 얼굴이 너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환자의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부인과 20대 초반의 딸이었어요. 어머, 아빠 얼굴 좀 봐. 이게 뭐예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닦아서. 엄마가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잘 못 닦아서? 당신 간병인이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부인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밥은 제대로 먹여요? 아빠 입 좀 보세요. 헐었잖아요. 환자분께서 잘 못 드셔서.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대로 안 먹여서 그런 거잖아요. 저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서 있어야죠. 네. 죄송합니다. 엄마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다리는 왜 그래요? 설마 제대로 일도 못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여튼 돈이나 제대로 받아가세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부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 환자분을 담당한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제 명찰을 보여줬어요. 아, 원장님이시군요. 저희 아버지 수술 감사했습니다. 부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간병인 분께서 정말 잘 돌봐주셔서요. 저는 일부러 강조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간병인 분은 언제 교대하시나요? 계속 여기 계시던데요. 교대요? 저희는 24시간 간병으로 계약했는데요. 24시간이요? 그럼 휴식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근로기준법상 24시간 연속 근무는 불법입니다. 최소 8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간병인 분을 함부로 대하시는 건 감정노동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는 특히 엄격하게 처리되고요. 부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희가 뭘? 제가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 치료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간병인분, 잠시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요? 네, 원장님. 우리는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구석 조용한 곳에서 저는 엄마와 마주 섰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보면 알아요. 엄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계약서는 쓰셨나요? 네. 간병 계약서요. 근로계약서. 엄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구두로. 그럼 임금은 얼마나 받으세요? 하루에 5만 원이요.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루 5만 원? 24시간 일하고. 그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요. 불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일을 잘 못해서요. 무슨 소리예요? 환자 상태가 좋은 건 다 당신 덕분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어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당신 같은 사람이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흉터를 보았어요.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며 손을 빼려고 했습니다. 아, 이건 옛날에 25년 전에 생긴 거죠? 기름에 데어서.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저예요, 엄마. 지혜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입을 막고 뒤로 비틀거렸어요. 뭐라고요? 저예요. 이지혜. 엄마가 25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에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혜야? 네, 엄마. 저예요.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사셨어요? 왜 이렇게?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는 제 손을 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엄마, 다 얘기해 주세요. 왜 저를 버리신 거예요? 왜 연락도 안 하신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지키려고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너를 혼자서 낳았어. 내 아빠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지. 제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너를 키우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 하지만 돈이 없었어.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었지. 그래도 어느 날 좋은 부부를 만났어.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이었지. 의사 선생님 부부였어. 돈도 많고 집도 크고. 내가 그곳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았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결정했어. 너를 그분들께 입양 보내기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럼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 친엄마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고. 그래야 내가 새 가족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했어.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잊을 수 없었어. 그래서 몰래 돈을 보냈어. 돈이요? 응. 양부모님께 매달 돈을 보냈어. 내 양육비로 써달라고.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엄마는 25년 동안 간병인으로 일했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너한테 보냈지. 엄마, 너를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약속이 있었잖니. 그래서 참았어. 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고 기도만 했지. 엄마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났어. 의사가 됐더구나. 훌륭하게 자랐더구나.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저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엄마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양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그래, 뭐니? 제 친엄마가
돈을 보내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엄마가 부탁했단다. 지혜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왜요? 내가 친엄마를 불쌍하게 여기며 살까봐. 내가 죄책감을 느끼며 살까봐. 그래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못 생각했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알아, 지혜야. 하지만 내 친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25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돈을 보냈어. 자기는 굶으면서도 말이야. 다음 날, 저는 병원 행정실로 갔습니다. 최 실장님. 네, 원장님. 302호실 환자 간병인 이정숙 씨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실장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계약서가 없었어요. 계약서가 없네요. 네, 환자 보호자가 개인적으로 구한 간병인이라고 해서. 그럼 불법 간병이네요. 병원 규정 위반이에요. 아, 그렇군요. 당장 환자 보호자 불러주세요. 1시간 후 환자의 부인과 딸이 제 진료실로 왔습니다. 불러주셔서 왔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부인이 불편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간병인 이정숙 씨와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더군요. 네.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물론입니다. 병원 내에서 불법 간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요.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조사 결과 이정숙 씨에게 하루 5만 원만 지급하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세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800만 원이요? 네.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고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체불, 감정노동 학대 등으로요. 딸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횡포예요? 원장이라고 이러시면 안 되죠. 횡포요? 법을 지키라는 게 횡포인가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오후 2시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환자분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수술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담당인 제가 관리를 안 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죠.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원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2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오후 1시 50분. 부인과 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계약서 쓰겠습니다. 밀린 임금도 드리겠어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그리고 밀린 임금 800만 원은 오늘 안으로 이정숙 씨 계좌로 입금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정숙 씨를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네. 그들이 나간 후 저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엄마, 이거 보세요. 저는 계약서와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정식 간병 계약서예요. 그리고 밀린 임금 80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엄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800만 원이요? 네. 엄마가 받으셔야 할 돈이에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이지만요. 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부담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싸워줬다는 사실 자체가 엄마에겐 너무 낯설고 두려웠던 겁니다. 그 사람들 괜히 더 화내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원장님이 곤란해지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엄마는 분명 똑같은 말을 했을 겁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불편해질까봐. 그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접어버렸을 사람.
엄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곤란해지는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손마디는 부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람 아픈 거 옆에서 할 수 있는 일한 것뿐인데.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일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를 밤낮으로 지켜본다는 건 아무나 못해요. 그건 노동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병실 구석에서 환자 가족들에게 고개 숙이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는요? 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불법 간병인도 아니고 아무 말이나 들어야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취급, 이제 끝내요. 엄마는 한참 후에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혜야, 난 내가 이렇게까지 나서줄 줄 몰랐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25년 동안 저를 위해 혼자서 다 견뎠잖아요. 이번엔 제가 엄마 옆에 서고 싶어요. 엄마의 손이 제 소매를 살짝 붙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나 이런 거 익숙하지가 않아. 누가 대신 싸워주는 것도, 누가 나 편 들어주는 것도. 그 말이 너무 아파서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사람은 평생 혼자 버티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오래 혼자였어요. 그날 오후 엄마 명의로 밀린 임금이 입금됐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엄마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이 돈, 나 이런 돈 처음 받아봐.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웃으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늦은 거예요. 엄마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고마워. 그 한마디에 25년의 시간이 조금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흘렀다. 엄마는 여전히 병실에 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다. 허리를 조금 펴고 걸었고 말끝마다 붙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일부러 회진 시간에만 병실을 찾았다. 사적인 감정이 앞서는 걸 경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의사와 간병인 그 선을 지키는 게 엄마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원장님, 엄마가 나를 불렀다. 아니, 여전히 엄마는 아니었다. 아직 서로를 부르기엔 25년은 너무 길었다. 네. 나는 의사처럼 대답했다. 이제 여기 그만둬도 될 것 같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이제 이 일, 내 몫은 다 한 것 같아서. 그 말이 마치 이별처럼 들려서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어디 가시려고요? 글쎄.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창밖을 바라봤다. 아직은 모르겠어. 그 침묵 속에 엄마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항상 누군가의 옆에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리는 없었던 시간. 엄마. 나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엄마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다. 여기 계속 일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그럼 선택하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정식 계약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만두고 엄마 인생을 살아도 돼요.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난 일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그 말에 내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는 일을 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어쩌면
엄마보다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엄마는 누군가를 지키느라 자기 인생을 미뤄온 거예요. 이제는 미뤄두지 않아도 돼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다. 지혜야, 내가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 처음으로 쉬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날 저녁 나는 병원 근처 작은 식당으로 엄마를 데려갔다. 이런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밥 사는 날이에요. 엄마는 수저를 들고도 한참을 먹지 못했다. 왜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앉아서 밥 먹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말했다. 내가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멀리서 다 보고 있었어. 어떡해요? 양부모님한테서 가끔 소식 들었어. 의대 갔다고, 의사 됐다고. 사진도 한 번은 봤어. 신문에 난 거. 나는 그 사실이 고맙고도 아팠다. 왜? 그때 말 안 하셨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나타나면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그 말이 조용히 가슴을 찔렀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말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이제는 같이 살아도 돼요. 엄마의 손이 떨렸다. 지혜야, 그 말 내가 해도 되는 거니? 네. 이제는 엄마 차례예요.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내 집에서 잠을 잤다. 새벽에 일어나 불을 켜고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다. 나는 그때 알았다. 복수보다 더 어려운 건 용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용기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용기를 같이 배우기 시작했다. 엄마가 내 집에서 잠든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길에 병원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이 병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는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엄마의 이름은 항상 가장 아래에 있었다. 간병인, 이름 대신 붙는 호칭. 병원 시스템 속에서 간병인은 사람이라기보다 기능에 가까웠다. 나는 그 사실이 이제야 분명하게 보였다. 행정회의실. 최근 외부 간병인 민원이 늘었습니다. 원무과장이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가벼워졌다. 보호자들도 예민하고 간병인들도 문제 많잖아요. 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외부 간병인 출입 규정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분증 등록, 근무시간 제한, 불법 간병 적발 시 즉각 퇴출.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입을 열었다. 좋은 방향이긴 한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회의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우리는 늘 관리만 이야기하지 보호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환자 옆에 있지만 병원 직원도 아니고 환자 가족도 아니죠.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학대받고도 아무 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외부 간병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병원 차원에서 공식화합시다. 최소 임금 기준, 근무시간, 폭언폭행 신고 루트까지. 원무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원장님, 그럼 보호자들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생기라고 합시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환자 치료는 간병인의 노동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노동이 무너져 있으면 의료도 무너집니다. 짧은 침묵 후 병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범 운영부터 해보죠. 그 말 한마디로 병원의 공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302호 보호자가 병원에 항해 전화를 넣었다. 간병인이 자꾸 쉬겠다고 합니다.
돈 더 달라는 것 같고요. 나는 그 전화를 직접 받았다. 간병인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에게 휴식은 권리입니다. 불만이 있으시면 정식 계약 후 조정 요청을 하세요. 아니, 원장님, 선 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손이 떨렸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이라고 하기엔 아직 부족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물었다. 지혜야, 혹시 내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는 누군가를 지키느라 평생 짐을 혼자 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같이 들면 돼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날 밤 엄마의 방불은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다. 며칠 뒤 병원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다. 외부 간병인 보호 지침 안내.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쳤지만 나는 그 종이를 보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건 시작이었다. 엄마 한 사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름 없이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균열.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의사의 권력은 칼처럼 휘두를 때보다 문서 한 장으로 더 깊이 베일 수 있다는 걸. 다음 싸움은 아마 더 조용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병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을 무렵 엄마는 오히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늘 무언가를 삼키는 표정이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몇 번을 물었지만 엄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엄마가 가장 힘들어할 때는 항상 같은 표정을 지었으니까. 그날은 엄마가 병원에 가지 않는 날이었다. 간병 계약은 끝났고 병원에서도 잠시 쉬라고 권했다. 엄마, 이제는 좀 쉬어도 돼요. 지혜야. 엄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는 다시 일하고 싶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왜요? 이제 돈 걱정도 없고 몸도 좀 쉬어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 자꾸 내 생각만 나.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5년 동안 엄마는 일하면서 버텼어.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만 버티자 그 생각으로 살았거든. 그런데 지금은 엄마는 말을 멈췄다. 지금은 너를 되찾은 것 같아서 자꾸 욕심이 나.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엄마는 내 병원으로 다시 출근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간병인이 아니라 환자 보호자 상담 보조였다. 정식 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애매한 자리. 사람들 얘기 듣는 건 내가 잘하잖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웃었다. 나는 반대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일이란 생계가 아니라 정체성이었으니까. 첫 출근 날, 엄마는 새 옷을 입고 나섰다. 비싸진 않았지만 깔끔했다. 어때? 예뻐요. 그 말에 엄마는 조금 울 것 같은 얼굴이 되었다. 병원 로비에서 우리는 각자 갈 길로 흩어졌다. 그날 오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원장님, 3층 보호자 대기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외부 보호자 한 분이 이정숙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대기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당신이 뭔데? 여기서 이래요? 나한테 말대꾸 하지 마요. 엄마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302호 보호자의 딸이었다. 여긴 병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하면 안 되잖아. 엄마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병원에서 요청받고
아, 됐고요. 당신 같은 간병인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그 순간 내가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시죠.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여기는 제 병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가 직접 배치한 인력입니다. 딸의 얼굴이 굳었다. 원장님, 이분이 누구신데요?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 어머니입니다. 순간 대기실이 조용해졌다.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지혜야,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쪽이죠. 그날 이후 302호 보호자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엄마가 말했다. 지혜야, 엄마가 너 인생에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제 인생을 다시 이어주고 있어요. 엄마는 한참을 걷다 말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는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안도했다. 엄마의 선택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보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 며칠 뒤 병원 내부 공지가 하나 올라왔다. 간병인 보호 및 인권 가이드라인 개정. 이름 아래에는 내 서명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조용히 해결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각 과 원장들과 행정팀, 간호팀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인 문서가 아닙니다. 나는 정면을 보고 말했다. 병원은 환자만 보호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환자를 지탱하는 사람들까지 지켜야 의료가 완성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원장님, 외부 간병인은 법적으로 병원 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순간 폭력이 시작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날 이후 병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간병인은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해야 했고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은 차트처럼 기록되었다. 폭언이나 부당 대우가 접수되면 즉시 보호자 면담이 이루어졌다. 불만이 나왔다. 이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진다. 간병인이 너무 편해지는 거 아니냐. 하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누군가의 편안함은 다른 누군가의 희생 위에 놓여서는 안 됩니다. 엄마는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지혜야. 어느 날 엄마가 내 진료실 문을 두드렸다. 사람들이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러. 엄마는 조금 어색하게 웃었다. 이상하지? 아니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엄마는 그 말에 잠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반발이 따랐다. 병원 커뮤니티에 익명 글이 하나 올라왔다. 요즘 병원 원장, 사적인 감정으로 병원 운영한다더라. 간병인 문제 때문에 괜히 보호자들만 불편해짐. 댓글은 날카로웠다. 나는 그 글을 조용히 읽었다. 그리고 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날 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혜야, 혹시 엄마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나는 잠시 고민하다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은요. 엄마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를 숨기는 게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는 내 인생에 짐이 되기 싫었어. 엄마. 나는 엄마의 손을 잡았다. 짐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제가 어떤 의사가 될지, 어떤 사람으로 살지. 엄마는 조용히 울었다. 이번에는 미안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찾은 사람처럼. 며칠 뒤 병원 로비에서 낯선 중년 여성이 나를 불렀다. 원장님, 혹시 간병인 보호 규정 만드신 분이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간병인이에요. 그녀는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이 병원은 처음이에요. 사람처럼 대해주는 곳. 나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내 덕분에 병원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는 그저 버텼을 뿐이야.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게 세상을 바꾸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엄마는 창밖을 바라봤다. 이제야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제대로 시작됐다는 걸.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였다. 응급실은 항상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 땀, 그리고 조금 늦은 후회의 냄새. 나는 여전히 이곳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낸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사람을 더 오래 본다는 것. 어느 날 새벽 중환자실 앞 벤치에 한 간병인이 앉아 있었다. 고개를 떨군 채 손을 비비고 있던 여자였다. 춥지 않으세요? 내가 말을 건네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다. 아, 괜찮아요. 원장님. 그녀의 손목에도 작은 흉터가 있었다. 화상은 아니었고 시간의 다른 흔적 같은 상처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자리에 앉았다. 병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간다.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 그리고 늘 그 곁에 있지만 이름은 잘 불리지 않는 사람들. 간병인. 그들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 차트에도 성과표에도. 하지만 환자가 가장 약한 순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다. 엄마는 이제 병원에 매일 나오지 않는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잖아. 내 말에 엄마는 웃었다. 쉬는 법을 이제야 배우는 중이야. 엄마는 주 3일만 일한다. 정식 계약, 정해진 근무 시간, 제대로 된 식사. 당연한 것들이 이제야 엄마의 일상이 되었다. 가끔 엄마는 병원 로비에서 나를 기다린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내가 멀리서 보이면 괜히 손을 흔든다. 지혜야. 그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데 이제는 주저함이 없다. 나는 그 소리가 좋다. 양부모님도 엄마를 만났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말도 적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다는 마음. 그것 하나로 충분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새로운 게시판이 생겼다. 간병인 권리 상담. 익명으로도 글을 남길 수 있다. 밤마다 글이 올라온다. 오늘은 처음으로 쉬는 시간을 받았어요. 폭언을 들었는데 대신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글들을 하나하나 읽는다. 의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엄마는 가끔 말한다. 엄마 인생은 참 별 볼 일 없었어.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한다. 아니요. 엄마 인생은 누군가를 살린 인생이에요. 엄마는 아직도 그 말을 들으면 조용히 운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람은 버려진 게 아니라 불리지 않았던 거라는 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존재는 다시 살아난다. 엄마의 이름, 간병인의 이름, 그리고
수없이 지나쳤던 이름들. 오늘도 응급실 문이 열린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 나는 가운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선다. 이번에는 수술만 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듣고 이름을 묻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기억한다. 그게 내가 선택한 의사의 방식이다. 불리지 못한 이름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이곳에 서 있을 것이다.